72번째 생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식탁 위 빈 의자 3개. 전화기는 하루 종일 울리지 않았습니다. 월 65만 원이 아버지의 전부였습니다. 아버지의 아침은 늘 같은 시간에 시작됩니다. 새벽 5시 반. 낡은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아버지는 눈을 뜹니다. 이불을 개고 세수를 하고 작은 부엌으로 향합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생일입니다. 72번째 생일입니다. 아버지는 냉장고를 엽니다. 마른 미역 한 줌과 두부 반모가 전부입니다. 아버지는 미역을 물에 불립니다. 그리고 냄비에 참기름을 두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버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냄비 옆에 놓인 국자가 4개였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늘 4개를 꺼내 놓던 버릇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국자 3개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미역국이 끓는 동안 아버지는 식탁을 바라봅니다. 의자 4개가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자리 하나, 큰아들 성우 자리 하나, 둘째 딸 은지 자리 하나, 막내 아들 준혁 자리 하나. 1년 전만 해도 이 식탁은 달랐습니다. 명절이면 며느리가 전을 부치고 손녀 하은이가 할아버지 품에 안기고 웃음소리가 벽을 타고 번졌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밥을 떠먹습니다. 미역국 한 숟갈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습니다. 간이 좀 싱겁습니다. 아내가 끓이던 것과는 다릅니다. 밥을 먹고 나서 아버지는 전화기를 꺼냅니다. 오래된 폴더폰입니다. 화면에 아무 알림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전화기를 식탁 위에 놓고 한참을 들여다봅니다. 아버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다들 바쁘겠지. 오늘이 무슨 날인지 기억이나 하고 있을까? 점심이 지나고 오후가 됩니다. 전화는 오지 않습니다. 문자도 없습니다. 초인종도 울리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켭니다. 소리만 흘러나올 뿐 눈은 화면을 보지 않습니다. 저녁 6시가 됩니다. 아버지는 냉장고에서 아침에 남은 미역국을 꺼냅니다. 밥을 한 공기 더합니다. 혼자 먹는 생일 저녁입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아버지는 빈 방 3개를 하나씩 들여다봅니다. 큰아들 방문에는 성호라고 적힌 이름표가 아직 붙어 있습니다. 둘째 딸 방에는 은지, 막내 아들 방에는 준혁. 아버지는 젖은 수건으로 이름표를 하나씩 닦습니다. 먼지가 수건에 묻어납니다. 이름표 글씨가 흐릿해졌지만 아버지는 매일 이것을 닦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이 집에서 벌어졌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이 방들에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명절마다 돌아오는 따뜻한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안방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봅니다. 15년 전 사진입니다. 아내가 가운데에 서 있고 자녀 셋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맨 뒤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불을 끕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눕습니다. 72번째 생일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녀 셋이 왜 한꺼번에 사라져버린 걸까요? 그것을 알려면 이 가족이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그것은 25년 전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박종수는 47살의 인쇄소 기사장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집을 나서서 밤 10시가 넘어야 돌아왔습니다. 인쇄기 돌아가는 소리가 아버지의 일상이었습니다. 잉크 냄새가 옷에 배어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내 옥수는 그 옷을 불평 한마디 없이 빨았습니다. 그 시절 집은 서울 변두리 작은 빌라였습니다. 방 3개에 거실 하나, 화장실 하나뿐인 좁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웃음이 넘쳤습니다. 큰아들 성우는 22살 대학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기대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성우야, 공부 열심히 해라. 우리 집안에서 대학 나온 건 내가 처음이야. 아버지는 그 말을 할 때마다 어깨가 올라갔습니다. 둘째 딸 은지는 19살이었습니다. 살림을 잘 도왔습니다. 엄마 내가 설거지할게. 은지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딸이 기특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막내 아들 준혁은 14살 중학생이었습니다. 장난기가 많고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준혁이를 볼 때마다 야, 이놈아 공부 좀 해라. 그렇게 말했지만 입가에는 웃음이 번졌습니다. 아내 옥수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월급날이지. 애들 고기 좀 사올까?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와. 그날 저녁 식탁에는 돼지고기, 불고기가 올라왔습니다. 자녀 셋이 서로 고기를 집어먹느라 바빴습니다. 아버지는 고기 대신 된장찌개로 밥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아버지 접시에 고기 2점을 올려놓았습니다. 여보, 이것도 좀 먹어요. 아버지는 괜찮아 하면서도 그 2점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월급은 18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 관리비와 공과금으로 30만 원이 나갔습니다. 아이들 학비와 학원비로 70만 원이 나갔습니다. 나머지로 한 달을 살았습니다. 아내는 그 돈으로 한 번도 모자란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매달 5만 원씩 적금을 넣었습니다. 이 돈은 아이들 결혼 자금이야. 아버지는 통장을 서랍 깊숙이 넣으며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옥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최고야. 주말이면 아버지는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갔습니다. 준혁이를 어깨에 태우고 은지 손을 잡고 성우는 옆에서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내가 김밥을 싸왔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앉아 다 같이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절이었다고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매달 빠듯한 살림이었지만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하나둘 자랐습니다. 성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은지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마트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전문대를 나와 디자인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떠나갈 때마다 아버지는 같은 말을 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라. 여기가 네 집이야. 그리고 아이들은 하나씩 결혼을 했습니다. 성우가 30에 결혼하고 은지가 29에 결혼하고 준혁은 32에 결혼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적금 통장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성우 결혼에 2천만 원, 은지 결혼에 1,500만 원, 준혁 결혼에 1,000만 원. 아버지가 20년 넘게 모은 돈은 자녀들의 결혼식과 함께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들이 잘 사는 게 내 노후보다 중요하지. 아버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66살 되던 해 인쇄소에서 퇴직을 했습니다. 38년을 한자리에서 일했습니다. 퇴직금은 3,200만 원이었습니다. 퇴직하던 날 아버지는 인쇄소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잉크 냄새가 코끝에 맴돌았습니다. 38년이란 세월이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천천히 집으로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아내 옥순이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고생했어. 이제 좀 쉬어. 옥순은 아버지 앞에 된장찌개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좀 쉬어야지. 하지만 아버지의 머릿속에는 숫자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퇴직금 3,200만 원, 국민연금 월 65만 원. 그것이 아버지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아내 옥순이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췌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투병은 8개월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내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옥수는 점점 마른 얼굴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걱정 말고 애들 잘 챙겨.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그리고 옥수는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장례식장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큰아들 성우가 상주를 맡았습니다. 은지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늦게 도착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아이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빈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아내의 병원비로 퇴직금 3,200만 원 중 2,4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남은 돈은 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막내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전세 만기인데 보증금이 3천만 원 모자라요. 아버지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제가 자리 잡으면 꼭 갚을게요. 아버지, 제가 나중에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통장에 800만 원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집을 잃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은행에 갔습니다. 적금을 깨고 노후 비상금까지 합쳐서 2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1,000만 원은 지인에게 빌렸습니다. 준혁아 3천만 원 보낸다. 잘 써라.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준혁은 전화기 너머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꼭 모실게요, 진짜요. 그 약속을 들으며 아버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막내라도 날 봐주겠지. 아버지의 통장에는 이제 연금 외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월 65만 원. 그것이 아버지의 한 달이었습니다. 관리비 23만 원, 통신비 3만 원, 혈압약 4만 원,
나머지 35만 원으로 한 달을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슈퍼에서 계란 한 판을 집다가 다시 내려놓고 반판만 샀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괜찮았습니다. 자식들이 잘 살고 있으니까 그것만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연금 액수가 자녀들에게 알려진 것은 그로부터 석 달 뒤였습니다. 그리고 그 석 달이 지나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석 달 뒤 추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 성훈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아버지는 아침부터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구김이 많았지만 다리미로 정성껏 폈습니다. 성훈의 아파트는 깔끔하고 넓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며느리 수진이 맞았습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수진은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손녀 하은이가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왔어요. 하은이가 아버지 팔에 매달렸습니다. 아버지는 하은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래, 우리 하은이 많이 컸네 하고 말했습니다. 거실에는 둘째 딸 은지와 막내 준혁도 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다 모인 자리였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으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명절이지. 음식이 차려지고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성우가 아버지에게 술을 따르며 아버지 건강하셔야 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며느리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생활은 괜찮으세요? 연금이 좀 나오시잖아요. 얼마나 나오세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성우가 수진의 팔을 잡으며 야, 그런 걸 왜 여쭤봐? 하고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65만 원 나온다. 순간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먼저 변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혁은 전화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수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님, 그게 전부예요. 다른 수입은 없으신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다. 식사가 끝나고 아버지가 화장실에 간 사이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월 65만 원이래. 65만 원. 거기서 관리비 통신비 빼면 뭐가 남아?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거잖아. 성우가 말했습니다. 야, 목소리 좀 낮춰. 아버지 들으시면 어떡해. 수진이 말했습니다. 들으면 어때? 사실이잖아. 나중에 병원비는 누가 내? 요양원 가시면 그 비용은 은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은지야, 넌 현실을 몰라. 우리 하은이 학원비만 한 달에 120만 원이야. 거기에 시아버지 부양까지 하면 우리 집이 못 버텨.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화장실에서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버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짐이 됐구나. 내가 이 집의 짐이 됐어. 아버지는 화장실 문을 열고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나 먼저 간다. 좀 피곤해서. 성우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벌써요. 좀 더 계시다 가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가야 해. 아무도 아버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아버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의 전화기에서 연락이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추석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큰아들 성우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우야, 요즘 어떠냐? 바쁘지? 성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요즘 좀 바빠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다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딸 은지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은지야, 아빠다. 밥은 먹고 다니냐? 은지는 한참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빠, 나 요즘 야근이 많아서 주말에 전화할게요. 주말에도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막내 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3번을 더 걸었습니다. 4번째에 준혁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미팅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나중이란 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전화기를 식탁 위에 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급히 전화기를 집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통신사 광고였습니다. 아버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긴 숨을 내뱉었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또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아버지는 수진이 한 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네 슈퍼 사장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 며느리분이 경로당에서 다른 어머님한테 그러더라고요. 시아버지 연금이 65만 원이라고. 나중에 병원비, 요양비 다 자기들이 내야 한다고. 아버지는 봉지를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는 연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국민연금 65만 원. 그 숫자가 아버지의 눈앞에서 흐릿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38년을 일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잉크 냄새가 살갗에 배도록 일했다. 그 38년의 값이 월 65만 원이라서 자식들이 떠난 거냐? 아버지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앞에 섰습니다. 15년 전 모두가 웃고 있는 사진. 아버지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내렸습니다.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벽에는 못자국만 남았습니다. 그해 겨울, 성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올해 연말에 저희가 일본 여행 가요. 설에 못 갈 것 같아요. 은지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올 설은 시댁에서 보내요. 다음에 갈게요. 준혁은 문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설날 아침, 아버지는 혼자 떡국을 끓였습니다. 의자 4개가 놓인 식탁에서 혼자 떡국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명절 특선 영화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웃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의 베개는 젖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에게서 자녀 셋이 모두 떠난 첫 번째 설날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집안에는 계절이 바뀐 흔적이 없었습니다. 커튼은 늘 닫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루 종일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화면은 보지 않았습니다. 소리만 집안을 채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짓는 것도 어느 날부터 귀찮아졌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반찬 몇 가지로 대충 한 끼를 때웠습니다. 어떤 날은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하루는 아침에 눈을 뜨고 소파에 앉아서 전화기를 들여다보고 아무 연락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소파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혈압약을 먹어야 했지만 한 달에 4만 원이 부담이었습니다. 이틀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어지러운 날이 잦아졌습니다. 슈퍼에 갈 때 아버지는 가장 싼 것만 골랐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빵, 할인된 두부, 시든 채소. 어느 날 아버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부쩍 늙어 있었습니다. 볼이 꺼지고 눈 밑에 그림자가 깊었습니다. 아버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꼴이구나. 그런데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움찔했습니다. 반사적으로 현관으로 갔습니다. 누가 왔을까? 혹시 자녀 중 누군가가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 기사였습니다. 어르신 택배요. 아버지는 택배를 받아들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전 세입자의 택배였습니다. 아버지는 택배를 현관에 놓고 다시 소파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아내 옥순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옥순의 웃는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떡하면 좋겠어. 아이들이 다 갔어. 나 혼자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여보, 당신이 보고 싶어? 당신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아버지는 영정사진 옆에 머리를 기대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가는 밤이었습니다. 창밖에서 개구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아무도 오지 않겠지. 모레도 그렇겠지. 아버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 시계가 울리기 전에 늘 같은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38년의 습관이 아버지를 깨웠습니다. 아버지는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물을 끓이고 혼자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하루가 또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예상치 못한 사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아버지가 슈퍼에서 계란 반판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동네 공원 벤치 앞을 지나는데 누군가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야, 정수야. 너 아니냐? 경로당 친구 이만복이었습니다. 만복은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멈칫했습니다. 한동안 사람과 말을 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복이 다가왔습니다. 야, 종수야, 얼굴이 왜 그래?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먹고 다닌다.
만복은 아버지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에 들린 계란 반판을 보았습니다. 야, 이리 와 앉아봐. 나도 심심했어. 아버지는 망설이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 만에 사람 옆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만복이 물었습니다. 요즘 경로당에 왜 안 나와? 다들 종수 어디 갔냐고 물어. 아버지는 말없이 공원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만복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들, 딸 연락은 좀 하냐? 아버지의 입이 달싹였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바쁜가 봐. 만복은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어깨를 한번 쳤습니다. 야, 종수야, 내 말 들어. 나도 자식 셋인데 걔들이 매달 용돈 주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이지. 나도 연금으로 먹고 살아. 마누라랑 둘이서 빠듯하게 산다. 아버지는 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만복의 눈가에도 주름이 깊었습니다. 만복이 말했습니다. 자식이 별거냐?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늙은 아비한테 뭘 해주겠어. 우리가 우리를 챙겨야지. 그런데 바로 그때 만복이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야, 이거 봐봐. 경로당에서 다음 주에 무료 건강검진 한다. 너도 나와. 오랜만에 바둑이나 한 판 두자. 아버지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건강검진 안내문이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건넨 것입니다. 만복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야. 아침 9시. 늦지 마라. 내가 자리 맡아놓을게.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볼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의 발걸음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느린 걸음이었지만 고개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아버지는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9개월 만이었습니다. 경로당 안에는 비슷한 나이의 노인들이 바둑을 두고 신문을 읽고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만복이 아버지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야, 종수야, 여기야. 아버지는 만복 옆에 앉았습니다. 바둑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만복이 흑돌을 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내가 먼저 둬라. 아버지는 돌을 집었습니다. 바둑판 위에 돌을 놓는 소리가 탁 하고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아버지의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건강검진도 받았습니다. 혈압이 높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약 꼭 드셔야 합니다. 이틀에 한 번 드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복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야, 약값 아끼다가 내가 먼저 간다. 약은 제때 먹어라. 그날 저녁, 아버지는 집에 돌아와서 오랜만에 밥을 지었습니다. 된장찌개도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그날은 밥맛이 조금 달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버지는 설거지를 하다가 전화기가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급히 손을 닦고 전화기를 집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하은이에요. 아버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손녀 하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1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 잘 지내세요? 저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아버지는 대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어서 말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 하은아. 할아버지도 보고 싶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아버지는 식탁 앞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오랜만에 이불 속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직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전화를 건 진짜 이유를 아버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은이의 전화가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또 택배인가 싶어 천천히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하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교복이 아닌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손에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은이의 눈이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은아, 너 어떻게 여기까지?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주소 알아요. 어릴 때 엄마 아빠랑 자주 왔잖아요. 아버지는 하은이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이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은이가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예전과 다른 집 안 풍경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밥 드셨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먹었다. 하은이가 종이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요. 제가 용돈 모아서 산 거예요. 생일 축하해요. 좀 늦었지만요. 아버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내복 한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얀색 면 내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버지의 눈에 가방 안에 편지 한 장이 보였습니다. 하은이가 쓴 편지였습니다. 삐뚤빠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저 하은이에요. 할아버지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써요.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연금이 적다고 자주 싸워요. 아빠는 할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한숨을 쉬어요. 엄마는 더 심해요. 할아버지 모시면 우리 집이 안 된다고 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싫었어요. 할아버지가 뭘 잘못한 거예요? 할아버지는 평생 일만 했잖아요. 저는 기억해요. 어릴 때 할아버지가 저 업어주고 동네 한 바퀴 돌았던 거. 할아버지 손이 거칠었는데 따뜻했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몰래 왔어요. 엄마 아빠한테는 비밀이에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는 편지를 읽다가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글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편지를 무릎 위에 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울고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아버지 옆에 앉으며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아버지가 한참 만에 말했습니다. 하은아 고맙다. 할아버지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거짓말이에요. 괜찮으면 이렇게 커튼을 안 닫아놓잖아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6살 손녀가 아버지의 삶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하은이가 일어나서 커튼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거실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떠다녔습니다. 오랜만에 햇빛이 들어온 거실이 낯설게 밝았습니다. 할아버지 해 좋다.
이렇게 열어놓고 사세요. 아버지는 햇살을 맞으며 하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 옥순의 얼굴이 하은이 위로 겹쳐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옥순아, 내가 이 아이를 보냈구나. 하은이는 2시간을 머물다 돌아갔습니다. 현관에서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또 올게요. 비밀이에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라. 문이 닫히고 나서 아버지는 현관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아직 햇살이 남아 있었습니다. 커튼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커튼을 닫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은이의 편지 속에는 아버지가 미처 받아들이지 못한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모시면 우리 집이 안 된다고 해요. 그 문장이 아버지의 가슴에 조용히 박혀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다녀간 뒤 아버지의 하루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열었습니다.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식탁에 앉아 혼자 먹었습니다. 경로당에도 일주일에 2~3번 나갔습니다. 만복과 바둑을 두고 차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잠이 오지 않는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돈을 더 벌었어야 했나? 연금이 더 많았으면 아이들이 안 떠났을까? 그런데 바로 그때 아버지의 머릿속에 아내 옥순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나 걱정 말고 애들 잘 챙겨.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나는 옥순이 말대로 했다. 자식들을 위해 살았다. 성우 대학 보내느라 허리가 휘도록 일했다. 은지한테 미안해서 용돈이라도 더 주려고 했다. 준혁이 전세금까지 보태줬다. 내 노후는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세상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불 위에 앉아 2손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38년 인쇄소에서 잉크와 기름에 절은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아이 셋을 키웠습니다. 이 손으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손으로 퇴직금 봉투를 건넸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손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야. 더 줄 게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지.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아내 묘소에 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탔습니다. 산기슭 묘지에 도착하자 풀이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호미를 꺼내 묘 주위 풀을 뽑았습니다. 여보, 나왔어. 애들은 다 잘 살고 있어. 안 오는 건 바빠서 그런 거지. 내 걱정은 하지 마. 나는 괜찮아. 아버지는 묘석 앞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풀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여보, 나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 자식한테 다 줘도 돌아오지 않는 게 있더라. 그게 뭔지 아나? 마음이야.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였어. 내가 그걸 이제야 알았어. 아버지는 묘석을 손으로 쓸었습니다. 차가운 돌이 아버지의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여보, 그래도 나는 후회하지 않아.
자식들한테 준 것 하나도 안 아까워. 다만 조금 서러울 뿐이야. 아버지는 일어섰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는 길, 아버지의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아침보다 조금 가벼웠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아버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옥순아 고마워. 내 덕에 나 아직 살아있어. 그것이 아버지가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밥을 짓고 혼자 먹고 경로당에 나가고 만복과 바둑을 두고 저녁에 혼자 밥을 먹고 잠을 청합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커튼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에 들어옵니다. 그것은 하은이가 열어준 커튼입니다. 하은이는 한 달에 한 번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몰래 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하은이는 올 때마다 편의점 빵을 사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빵을 먹으며 하은이의 학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번에 시험 잘 봤어요. 그래 잘했다 우리 하은이. 그 시간이 아버지에게는 한 달 중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큰아들 성우에게서 간혹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시죠? 단 한 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답장했습니다. 그래 건강하다. 둘째 딸 은지에게서는 명절마다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건강하세요. 아버지는 답장했습니다. 그래 너도. 막내 준혁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3천만 원을 건네며 제가 모실게요라고 했던 그 목소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자녀들에게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서운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서운함을 삼켰습니다. 매달 연금일이 되면 아버지는 은행에 가서 65만 원을 찾았습니다. 관리비 23만 원, 통신비 3만 원, 혈압약 4만 원, 나머지 35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았습니다. 계란 반 판을 사고, 두부를 사고, 라면을 사고, 가장 싼 반찬을 골랐습니다. 어느 날 만복이 물었습니다. 야, 종수야 힘들지 않냐?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가 힘들어? 밥 먹고 잠자고 내가 있고 하은이가 있는데 그걸로 됐지. 만복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야, 네가 참 대단한 사람이야.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한 거 없어. 그냥 사는 거지. 아버지의 73번째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올해도 혼자 미역국을 끓일 것입니다. 의자 4개가 놓인 식탁에서 혼자 밥을 먹을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조금 다를 수도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오겠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생일에 꼭 갈게요. 아버지는 그래 하고 대답했습니다. 생일 아침, 아버지는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이번에는 2사람분을 끓였습니다. 식탁에 밥 2공기를 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식탁 앞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은이가 올 시간이었습니다. 전화기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자녀 셋에게서 생일 축하 연락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전화기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38년을 일하고 자식 셋을 키우고 아내를 보내고 남은 게 월 65만 원가. 혼자 끓인 미역국이야. 그래도 괜찮아. 이것이 내 삶이니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하은이가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손에 작은 케이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하은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하은이 왔구나. 어서 들어와. 식탁에 두 사람이 앉았습니다. 미역국 두 그릇과 작은 케이크 하나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빈 의자는 여전히 세 개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의자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하은이를 바라보며 미역국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간이 맞았습니다. 오늘은 싱겁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73번째 생일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평생 바랐던 것은 많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큰 집도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이 가끔 와서 함께 밥을 먹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월 65만 원으로는 자식들의 마음을 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역국 한 그릇으로는 손녀의 마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새벽 5시 반에 눈을 뜹니다. 혼자 세수를 하고 혼자 밥을 짓고 혼자 먹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하루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삶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